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명도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총각을 두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보 명도라 불렀습니다. 명도는 남들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늘 반대로 하거나 장터에 가서 물건 값을 깎기는커녕 도리어 덤을 얹어주고 오는 터라. 장터 상인들마저도 저 바보 총각 또 왔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에구머니, 명도는 손이 야무지기는커녕 그릇 하나만 맡겨도 깨뜨리고 오지 않던가? 그러게 말이오. 착하기는 착하지? 헌데 착함만으로는 밥이 나오겠어요? 떡이 나오겠어요? 내 딸을 그 바보한테 주면 당장 굶어 죽을 게 뻔하지. 그래도 웃기는 구석은 있지 않소. 바보 같은데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 늘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잖아. 사내들도 술판에 앉아서는 명도를 두고 농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명도가 일꾼 도망간 거 대신 일해줬는데 삭승커녕 내가 술 한 사발 사줬더니 좋아서 펄쩍 뛰더군. 그게 바로 바보지 뭐요. 세상에 공짜 일꾼이 어딨냐? 명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지. 허헉. 이렇듯 명도는 고을 사람들에게 놀림감이자 한편으론 이용하기 좋은 바보였던 것이죠. 헌데 바보라 해도 사람의 마음이 어찌 없을까요? 명도는 밤마다 초라한 집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각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논밭에서 흙 묻혀 일하고 돌아와도 수고 많으셨소. 웃으며 물 떠주는 어여쁜 각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소원이더냐. 허나 명도는 제 몰골을 알기에 금세 풀이 죽었습니다. 거칠게 타버린 얼굴, 늘 구멍난 옷, 마른 몸뚱이에 무식한 두 손, 스스로도 어느 집 딸이 이런 바보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늘 불타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예쁜 처녀들이 다정하게 웃으며 오가는 걸 보면 명도의 눈빛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애구구, 저 총각은 벌써 장가를 가서 애까지 낳았다던데 나는 언제쯤 각시 품에 안겨볼까? 나도 가장이 되어 아내와 아이를 웃게 해주고 싶다. 명도는 마음씨가 너무 착하다 보니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명도의 속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지만 명도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장가를 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주막에서 명도는 동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술이 거듭 들어가자 명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만 있던 속마음이 술김에 터져나왔습니다. 애구구, 나도 각시 한번 얻어보고 싶다. 밤마다 혼자 자려니 이불이 어찌나 차갑던지. 따뜻한 품에서 자보고 싶구나.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명도야. 장가를 못 가면 처녀를 보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총각으로 살래? 그래. 겁내지 말고 보쌈을 해라. 색시를 둘러매고 오면 그날부터 사내 대접받는 거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명도는 그 말이 천군만마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놀림만 받던 자신의 서름이 북받치자 술기운에 덜컥 고개를 끄덕여버린 것이죠. 맞다. 나도 사내다. 오늘 밤 내가 보쌈을 해서 각시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바보라고 부르지 못하리라. 친구들은 속으로는 명도가 과연 할까 싶으면서도 장난 반 기대 반으로 한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서쪽 골목 끝 큰 집 별채에 혼기를 놓친 규수가 산다더라. 그 집으로 가거라.
그날 밤 명도는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벗삼아 서쪽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은 가셨으나 이상하게 가슴은 쿵쾅거리고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이놈의 다리야. 조용히 못하겠느냐. 각시 얻는 길이니 어서 힘내거라. 명도는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타넘었습니다. 별채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귀신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혹시 귀신 사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명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사내가 되는 날이다. 명도는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만 깜박였고 이불이 곱게 덮여 있었습니다. 명도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장가를 가는구나. 내 색시가 되어주면 난 2배, 3배로 일해서 먹여 살릴 것이오. 그러니 이리 보쌈을 당해도 슬퍼하지 마시오. 명도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불 속에 있는 이를 덥석 둘러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양 황급히 달빛 속으로 달려나갔답니다. 등 뒤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담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명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이제 나는 바보 명도가 아니다. 이제 나는 장가든 사람이다. 나한테도 어여쁜 아내가 있단 말이다. 그리하여 명도의 인생을 뒤흔드는 기막히고도 황당한 보쌈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명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등에 둘러맨 이불을 방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죠. 내 색시님, 이제 나오시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불을 풀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이불 속에서 나온 것은 고운 교수가 아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던 것이었죠. 내 눈이 잘못된 게지? 술에 취해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이야. 명도는 눈을 껌뻑껌뻑 깜빡여 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눈을 꾹꾹 비벼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는 주름 깊게 패인 얼굴의 백발 성성한 할머니가 맞았죠. 결국 명도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보쌈을 당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구나. 나는 그 집의 뒷방 늙은이인데 말이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분명 처녀를 보쌈을 했는데요. 허참, 나도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되었소. 그렇다고 내가 총각 색시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날 돌려보내자니. 총각이 보쌈한 게 알려져 욕을 먹을 테니 참으로 딱하게 되었소. 명도는 할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괜히 천장과 벽을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각시는 못 얻고 괜히 할머니만 모셔왔구나. 그때 할머니는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총각, 난 말이여. 급할 것이 없구먼. 그러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구려.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여. 보쌈을 당해서 그런지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의 집인 양 그 자리에서 벌렁 들어 누웠죠. 잠시 후 베개의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어찌 코까지 골면서 편히 주무실 수 있나요? 명도는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보쌈해 온 이상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죠.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리고는 바보 같은 얼굴로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멍 뚫린 천장이 보이고 빗물에 얼룩진 천장이지만 참으로 나한테는 편안한 집이구나.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자서인지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도 팔팔해지는 듯 했답니다. 명도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시지요. 어서 아침 진지 드세요.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아침상을 받고는 한참을 밥상을 바라보다 숟가락으로 한술 떴습니다. 헌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찌 잘 못 들어온 나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먹여주는 것이냐? 제 실수로 고생을 하셨고 이 시간이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 아침밥을 드시라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서방과 함께 손에 물집이 터져가며 밭을 갈고 땀으로 집안을 일구었소이다.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소. 아들 하나, 딸 6 자식들이 옹기종기 내 무릎에 기대어 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오.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허나 서방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나는 내가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 그래서 그 어렵게 일군 땅과 재산을 몽땅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지. 그땐 자식들의 웃음이 나에겐 세상 무엇보다 귀했으니까. 그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내 떨리며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소이다. 늘 웃음으로 달려와 어머니 하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했고 딸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모셔야 한다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아들하고 살았지만 내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은 날 짐짝처럼 대했소. 할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더 모질었지. 밥을 챙겨주기는커녕 남긴 찬밥에 물이나 말아 던져주기 일쑤였고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며 늙으면 소식을 해야 건강하다며 상습적으로 밥을 주지 않더이다. 명도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나눠 받았는데 그리 불효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네. 내가 이룬 집인데 정작 나는 방 한 칸조차 편히 누울 자리가 없더이다. 할머니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명도의 눈가도 촉촉히 젖었습니다. 늘 바보 같고 어리숙하던 명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가 못 가는 나도 딱하지만 할머니는 저보다 더 참으로 딱하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나이인데 할머니는 계신 부모를 모른 척하며 내치는 자식들 속에 사셨으니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도는 이를 악물며 마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어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더는 홀로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놀란 눈빛으로 명도를 바라보다가 이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도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 보쌈했다는 부끄러움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건 눈앞에 할머니가 겪어온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제야 명도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 명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비록 바보라 불리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내로는 모실 수 없으나 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친어머니 섬기듯 정성껏 모시겠나이다. 그날 이후 명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명도는 어머니를 먼저 챙겼죠. 보리밥 한 덩이가 있어도 어머니의 그릇부터 채웠고 차가운 겨울밤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어머니의 방만큼은 언제나 가장 따뜻하고 깨끗했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아내는 못 얻고 늙은 할망구만 얻었구먼. 아이고, 저래서야 어찌 장가를 가겠어요? 바보 중에 바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라 불렀지만 저보다 효심 깊은 사내가 또 있을까나. 부모 곁에 있어도 모시기 어려운데 명도는 핏줄도 아닌 이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네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명도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박한 정성과 깊은 효심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감탄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명도와 어머니는 서로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명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늘 이른 아침이면 어머니가 나와 함께 밥상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가? 아이고, 큰일이구나. 명도는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불자리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머님께 무슨 변고가 생기신 건가? 초조한 마음에 집 주위를 헤매던 그때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도는 혹시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그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고 그 옆에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숙인 젊은 처녀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말씀도 없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명도야, 내가 그리 놀랐구나. 허허, 명도가 어느새 이만큼 걸어 나왔구나.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처자는 내 막내딸, 효순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명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저 두 여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셋은 함께 아침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명도와 효순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명도야, 내 곁에 있으면서 나는 자주 막내딸 효순을 떠올리곤 했단다. 내 막내딸은 시집가지 않고 홀로 남아 내가 가난해도 모시겠다 하던 아이였지. 허나 나는 이미 가진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효순에게는 작은 집과 땅 한 채밖에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짐이 될까 두려워 거절했던 것이다. 헌데 효순이는 아직까지 시집도 가지 않고 나를 모신다고 하더구나. 만약 내가 내게 보쌈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 집으로 갔을 것이다. 명도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딸과 살지 못한 듯하여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따님과 살지 못하셨네요. 아니다. 난 명도와 산 날들도 좋았단다. 명도가 내 자식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날 모셔주었으니 나는 오히려 그 곁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단다. 효수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도날이 어머니를 그토록 정성껏 모셔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명도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도리일 뿐입니다. 저 같은 바보를 믿어주신 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지요. 어머님의 손길을 전혀 모르고 자랐는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효순의 손과 명도의 손을 꼭 잡아쥐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둘의 손을 이렇게 이어주고 싶구나. 명도야, 너는 자식보다 더한 정성으로 날 모셔주었고 효순이는 끝까지 어미를 잊지 않고 품으려 했지 않느냐. 내 바람은 단 하나다.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하면 내 마음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이제야 찾은 편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도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같은 바보에게 누군가의 삶을 맡기고 또 딸까지 의탁한다는 그 깊은 믿음에 명도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깨어난 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명도야, 효순아, 꿈이 아주 뒤숭숭하구나. 어젯밤 꿈에 너희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를 가리키더구나. 어머니,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십니까? 사실 아직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땅이 있단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보물 같은 노른자 땅이지. 그리고 그 묘 아래 깊숙한 곳에는 금과 은이 묻혀 있단다. 그 노른자 땅은 자식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지. 명도와 효수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걱정이 되어 그리 하신 거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진정 나를 모시는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유언이었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의 유언은 저는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사심 없는 명도를 보고 더 한 번 감동을 받았답니다. 효수는 어머니의 중매로 명도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만 하루하루 명도를 지켜보니 참으로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금, 그리고 명도라는 사내를 만나 함께하는 지금, 너무 행복할 수가 없었죠. 하여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툇마루에 앉아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뜰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이 늦은 밤에 주무시지 않고 나와 계셨소? 효수는 명도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명도날이셨군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을 보니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명도는 슬금슬금 걸어와 효순이의 옆에 앉았죠. 내가 미안하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보쌈하려고 했던 여인이 효순이었던 같소. 효수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보쌈하셨다는 소리에 화가 많이 났지요. 하지만 명도나리를 옆에서 지켜보니 어머니께서 왜 그리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좋기만 한걸요. 그리고 이렇게 참한 여인까지 생겨서 전 천국에서 사는 듯합니다. 효수는 명도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도는 그런 효순이 너무 어여뻐 살며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머니를 보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세등등하게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찾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셔요? 이 누추한 집에서 고생하시다니. 어서 저희 집으로 가셔야지요. 오라버니,
어머니를 찾았다는 말이 그리도 쉽게 나오나요?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기는커녕 굶기고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아가씨, 무언가 잘 못하신 듯합니다. 어머니께서 입맛이 없다 하여 끼니를 걸은 적이 있지요. 그것은 오해하신 듯하네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실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뿐이지요. 어머니, 남들이 욕합니다. 아들 놔두고 딸 집에 살면요. 명도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머니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들아, 허면 고기 반찬에 밥을 줄 것이냐? 어머니, 누가 들으면 고기 반찬도 드리지 않은 줄 알겠어요. 당연하지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반찬으로 매일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죠.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극진한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따뜻한 전복죽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옷도 장만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헌데, 어머니 저희 땅 옆에 있는 노른자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글쎄다. 왜 그러는 것이냐? 그 땅이 저희 땅이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값어치가 배가 되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물끄러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허, 내 놈들 속셈이 훤히 보이는구나. 노른자 땅을 노리고 저리도 태도가 돌변했던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진심으로 나를 모시고 싶어 하는 줄 알았구나. 어머니의 마음은 천근만근 찢어졌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땅 주인이 호락호락하게 땅을 내놓을지 않을 것이다. 그 노른자를 꽉 쥐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고단수이십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보고 내놓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머니는 가식으로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이불에 누워 대화를 했죠. 어머니께서 호락호락 그 노른자 땅을 주실 생각이 없는 듯하오. 당신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오?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나요? 어머니께서 저보고 이 집에 사시겠어요? 아들 보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당신 닮을까봐 걱정입니다. 뭐요? 아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지요. 당신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어? 아니, 까먹을 것이 있지. 어머니의 식사를 까먹고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싸울 때인가요? 그 노른자 땅을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머니를 구슬려야지요. 아들은 등을 획 돌리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땅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돌리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그 노른자 땅이 어머니 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당연히 저희한테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어머니, 그 땅은 우리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그 노른자 땅이 내 땅이라면 당연 너희한테 줄 것인데 남의 땅을 어찌 너희한테 줄 수 있겠느냐?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땅은 분명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였느냐?
내 놈들 마음이 다 노른자 땅에 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아무리 지극정성인 척해도 늦었다. 1년 전 효순과 명도의 이름으로 사또 앞에서 명예 이전을 마쳤으니 아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게 하려고 전국 팔도를 뒤져서 재료를 찾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 참으로 맛난 것 많이 먹었지. 제 고생은 허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허사라니, 내가 며느리의 공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허사이겠느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내놓았죠. 자, 이것은 하네. 나를 재워주고 먹여준 대가이다. 어머니가 내놓은 것은 금 2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으니 내 집으로 가겠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쉬고 간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갔죠. 마당에는 효순이와 명도가 어머니를 기다렸답니다. 어머니, 이제 오라버니의 마음을 확인하셨나요? 그래, 설마 하는 마음이 이제는 뚜렷해졌구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더 이상 어머니를 어느 곳에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너희들 집에 정착하여 살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배를 채우되 지혜와 효심은 세상을 채우고 참된 슬기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고 했거늘. 그 말만 남기고 세 사람은 그곳에서 나왔죠. 그 세 사람의 뒷모습은 참으로 정다웠고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물끄러미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최대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 한 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누구를 엉망하리요. 아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방 안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때 우엑, 우엑. 효순이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요? 내가 의원을 모시고 오겠소. 명도야, 의원은 필요가 없을 듯하구나. 효순아, 명도가 아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효순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명도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다 어머니를 만나서입니다. 나 역시 명도를 만나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듯하구나. 그때 보쌈 당할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했지. 명도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만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효순이는 그런 명도의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었죠. 그리하여 어머니는 명도와 효순이의 지극한 효심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